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노인 한 명으로 지나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오전 11시, 아직 점심시간이라 부르기엔 조금 이르고 아침이라 하기엔 이미 해가 중천에 뜬 시간입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야 이 시간이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곳 남부시장의 시계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한 시장 사람들에게 오전 11시는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찾아오는 나른한 휴식 같은 시간입니다. 생선 가게 좌판에는 아침 장사에 팔려나간 고등어들의 빈자리에 물기 머금은 얼음이 녹아내리고 방앗간 앞에는 갓 쪄낸 쑥개떡 냄새가 골목을 타고 진득하게 흐르는 시간. 그 시장 골목 끄트머리 붉은 벽돌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미정네. 송칼국수 집에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가게의 주인 김미정 씨는 올해로 55, 국수 장사만 꼬박 20년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미정 씨는 습관처럼 주방 벽에 걸린 둥근 괴종시계를 올려다봅니다. 틱톡 틱톡. 시계바늘은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게 안은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는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육수통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내뿜는 하얀 수증기가 주방 유리창을 뿌옇게 덮기 시작합니다. 미정 씨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이제 10분, 딱 10분이 남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태풍이 불어 간판이 날아가던 날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손님이 올 시간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두 그릇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에게 그녀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자 동시에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시장 골목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손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자, 떨이요 떨이,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하고 외치는 야채가게 박여사의 목소리는 오늘도 쩌렁쩌렁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일상의 틈바구니를 뚫고 저 멀리서 하나의 점 같은 인형이 다가옵니다. 그녀입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가족관계도 모르는 그저 할머니라고만 불리는 여자.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느립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을 아주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시장 바닥에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조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몸에 밴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차림새는 1년 365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절감이 모호한 베이지색 얇은 코트,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산 옷인 듯 옷깃 끝은 닳아서 실밥이 조금 풀려 있고 색은 빛발에서 희미한 상아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 입은 태가 이 옷 주인의 깐깐하고 단정한 성격을 말해줍니다. 목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가죽이 벗겨져 군데군데 허연 속살이 드러난 검은색 핸드백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쥐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냄새도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그녀의 발길을 잡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 미정네 송칼국수 집의 낡은 미닫이 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드르륵.
기름칠이 덜 된 미닫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동시에 벽시계가 댕하고 11시 30분을 알립니다.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도착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미정 씨는 끓는 물에 국수를 넣으려다 말고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만 까딱하고는 곧장 가게 구석진 자리로 향합니다. 창가 쪽 4번 테이블. 그곳은 할머니의 지정석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어도 혹은 손님이 많아 북적거려도 할머니는 굳이 그 구석 자리를 고집합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뒷골목의 회색 담벼락만 보이는 볕도 잘 들지 않는 자리인데 말이죠. 할머니는 의자를 뺍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의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이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후. 가쁜 숨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미정 씨가 물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주문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미정 씨는 습관처럼 묻습니다. 오늘도 2그릇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건조한 모래바람 같습니다. 응, 2그릇. 따뜻하게. 그 말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미정 씨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혼자 온 노인이 매일 2그릇을 시키는 일, 그리고 그 2그릇 중 하나는 손도 대지 않고 남기고 가는 일. 이 기묘한 의식은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삶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홍두깨로 밀어 썰어낸 투박한 송칼국수 면발이 뜨거운 육수 속에서 춤을 춥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내며 미정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도대체 누굴까?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통엔 사연 많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식 잃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 빚쟁이에 쫓겨 야반도주했다가 돌아온 사람,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할머니도 그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지나치게 맑았고 행동은 지나치게 정갈했습니다. 돈 계산은 10원짜리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고 식사 예절은 깐깐한 양반집 규수처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광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저 노인을 저토록 집요하게 만드는 걸까? 미정 씨는 다 끓여진 칼국수를 그릇에 담습니다. 하얀 면발 위에 호박채와 당근채, 그리고 김가루를 소복하게 올립니다. 깨소금까지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양의 국수 2그릇이 쟁반 위에 올려집니다.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미정 씨가 테이블 위에 국수를 내려놓습니다. 할머니는 미정 씨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국수 그릇에 꽂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먼저 수저통을 엽니다. 숟가락 2개, 젓가락 2벌. 휴지를 한 장 뽑아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식탁 위에 깝니다. 그 위에 자신의 수저를 놓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아무도 없는 빈 의자 앞에도 똑같이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놓습니다. 그냥 툭 놓는 법이 없습니다. 젓가락 끝이 1mm라도 어긋나면 다시 집어 들어가지런히 맞춥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고 정성스러운지 보고 있는 사람마저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물컵에도 물을 따릅니다. 2잔. 하나는 자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맞은편 자리, 가상의 인물이 손을 뻗으면 닿기 좋을 위치에 놓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국수를 먹기 전에 맞은편 국수 그릇으로 손을 뻗습니다. 젓가락으로 뭉쳐있는 면발을 살살 풀어줍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 올라오자 할머니는 입술을 오므려 후후 하고 입김을 불어줍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잘 못 먹는 어린 손주에게 해주듯이 혹은 병석에 누운 남편에게 해주듯이 그 입김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정함이 묻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옅은 시로라기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할머니가 웃는 순간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의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습니다. 꿀꺽 모골대가 움직이며 따뜻한 국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할머니는 아하고 작게 탄성을 내뱉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의식을 치를 수 있다는 안도감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근처 은행의 경비원 김씨, 건어물 가게 최 사장, 그리고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그들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풍경을 마주합니다. 구석자리 2그릇을 시켜놓고 혼자 먹는 할머니.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처음 보는 손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일행 있으신가 봐요? 합석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익숙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건어물 가게 최 사장이 털썩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떠듭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사장님, 여기 칼국수 하나 줘요. 아, 나는 한 그릇만 줘요. 한 그릇만. 하하. 그의 농담 섞인 비아냥에도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세상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 2명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거 봐, 또 저러고 있네. 진짜 아깝다, 아까워. 저 멀쩡한 국수를 매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돈이 썩어나나 봐.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나? 자식은 무슨. 혼자 산대. 저기 윗동네 달동네 쪽방에서 혼자 지낸다더라. 그럼 더 이상하네. 돈도 없는 노인네가 왜 저런데?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겠지. 죽은 영감이 살아서 돌아온 줄 아나 보지.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할머니의 등 뒤로 꽂힙니다. 이상하다, 미쳤다, 아깝다, 기분 나쁘다. 할머니의 행동은 타인의 눈에는 그저 기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할머니가 씹어 삼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밀가루 면발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기억을 씹고 후회를 삼키고 그리움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식사는 아주 느립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15분이면 먹을 국수를 할머니는 40분이 넘도록 드십니다. 면발 하나하나를 세어가며 먹는 듯합니다.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맞은편에 식어버린 국수를 물끄러미 응시하기도 합니다. 맞은편 국수는 이제 완전히 식었습니다. 탱탱했던 면발은 국물을 빨아들여 퉁퉁 불었고 표면에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김도 나지 않는 차가운 덩어리. 그것은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무언가처럼 처연하게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 할머니는 빈 의자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잘 먹었어. 갈게. 입 밖으로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너무나 정중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낡은 지갑을 엽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꺼내 정확히 2그릇 값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다 남기셨네요. 미정 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슬쩍 말을 건네봅니다. 혹시라도 싸갈까요? 라고 물어봐 주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다 먹은 거야. 마음으로 다 먹었어. 알 수 없는 대답을 남기고 할머니는 뒤를 돌아 나갑니다. 딸랑. 문이 닫히고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시장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미정 씨는 쟁반을 들고 4번 테이블로 갑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하나, 그리고 손도 대지 않아 그대로인 그릇 하나. 미정 씨는 식어버린 국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립니다. 철퍼덕. 그 소리가 유난히 크고 둔탁하게 주방을 울립니다. 멀쩡한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 미정 씨는 매일 이 순간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저 국수 속에 담긴 할머니의 묵직한 침묵을 함께 버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창밖에는 여름의 초입을 알리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립니다. 내일도 비가 올까요? 내일도 할머니는 11시 30분에 올까요? 그리고 내일은 이 고요하고 기이한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비 내리는 시장 골목, 우산도 없이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할머니의 11시 30분은 그렇게 고요하게, 하지만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지독한 폭염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장 천막 아래는 찜통처럼 열기가 고여 숨이 턱턱 막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밖 전봇대에 매달린 매미들은 악을 쓰듯 울어댔고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깨만 스쳐도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는 그런 날. 미정네 칼국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가게 안은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고 대형 선풍기 2대를 윙윙 돌려도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해댔고 밖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 이모. 여기 물 좀 더 줘요.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와. 거기 다 드셨으면 좀 일어납시다.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미정 씨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정신없이 홀과 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만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1시 30분. 할머니의 시계는 폭염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비어 있었을 구석자리 4번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갈 곳 잃은 아이처럼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4번 테이블의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체각이라도 할세라 서둘러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2그릇. 미정 씨는 바쁜 와중에도 걱정스런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밖에는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혼자서 4인용 테이블을 차지하고 두 그릇을 시키는 할머니. 평소라면 그저 이상한 손님으로 넘길 일이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눈초리가 사나웠습니다. 잠시 후 국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맞은편 빈 의자에 놓인 국수에 김을 호호 불어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온하고 느긋한 동작이 땀에 젖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인 듯 했습니다. 안전화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얼굴은 더위에 지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배가 고파 보였고 또 몹시 화가 나 보였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할머니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할머니의 식탁을 덮쳤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죠? 저희가 좀 앉아도 될까요? 밖에서 20분이나 기다려서요. 사내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떠먹던 숟가락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그 얌전하고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둥지를 지키려는 어미 새처럼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의 대답은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안 된다니요? 여기 사람 없잖아요. 가방만 좀 치워주시면 되겠구먼. 사람 있어. 자리 있는 거야. 할머니는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할머니, 사람이라니요? 귀신이라도 앉아 있습니까? 보쇼, 여기 국수도 다 불어 터졌구먼. 젓가락도 안 됐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대체?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4번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국수를 먹던 사람들도 젓가락질을 멈췄고 서빙하던 미정 씨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사내가 참지 못하고 맞은편 의자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저희 빨리 먹고 갈 테니까 같이 좀 앉읍시다. 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앙상한 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굵은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여기 우리 아들이 먹어야 해. 아직 따뜻하잖아. 걔가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치우면 안 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가게 안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 할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단어였습니다. 사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 할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사람들은 할머니의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김이 식어가는 국수 한 그릇과 낡은 젓가락, 그리고 할머니가 곱게 깔아둔 휴지 조각뿐이었습니다. 사내는 겁을 집어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이 어디 있다고 미치겠네, 진짜. 그때 미정 씨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금방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미정 씨는 사내들을 달래 다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옮겼지만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치매 맞다니까. 아이고, 아들을 먼저 보냈나 보네. 쯧쯧, 무서워라. 눈빛 변하는 거 봤어? 보통이 아니야. 저러고 매일 밥을 먹은 거야? 소름 끼치네. 할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동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맞은편 국수 그릇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팔로 그릇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다친 새끼를 품듯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밥 먹는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직 국수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쫓기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노골적인 동정과 비난의 눈빛이 바늘처럼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위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던지듯 올려놓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점심 전쟁이 끝난 오후 3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미정 씨는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주로 4번 테이블을 닦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질렀던 그 비명 같은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따뜻하잖아. 우리 아들이 먹어야 해. 미정 씨는 의자 밑을 쓸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식탁 다리 사이에 끼어 있는 손바닥만 한 물건. 짙은 갈색의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나가다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 씨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다해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할머니의 손때가 묻고 또 묻은 물건. 지갑에서는 묘하게도 쑥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할머니의 채취가 났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미정 씨는 조심스레 지갑을 열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지갑 안은 단출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접어둔 병원 처방전이 전부였습니다.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갑 가장 깊숙한 곳, 투명한 비닐 속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홀린 듯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가장자리엔 곰팡이가 핀 자국이 있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놀랍게도 바로 이 시장, 어느 국수가게 앞인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까까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앞에는 국수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소년은 젓가락을 든 채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부이비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장 행복한 한때가 그 사각형의 인화지 안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곳엔 삐뚤빼뚤 연필에 침을 묻혀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새끼 졸업 축하한다. 엄마가 돈 벌어서 나중엔 꼭 2그릇 사줄게.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일반 회수권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버스표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치매라고 부르고
노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행동 뒤에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썩지 않는 약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쳐서 매일 2그릇을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꼭 2그릇 사줄게라던 가난했던 시절에 그 아픈 약속을요. 미정 씨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갑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꼭 할머니의 오래된 슬픔 냄새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손에 들린 지갑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오시면 꼭 따뜻한 국수를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몰라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 11시 30분이 되어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4번 테이블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할머니를 멈추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여름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고 시장 골목을 적시고 있습니다. 천막 위로 투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평소라면 시원하게 들렸겠지만 오늘따라 미정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꼭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립니다. 가게 벽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흘째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2그릇의 국수를 주문하던 할머니가 발길을 끄는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4번 테이블, 늘 할머니가 앉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와 자리가 꽉 차도 미정 씨는 웬일인지 그 4번 테이블만큼은 쉽게 내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할머니가 비를 뚫고 들어오실까봐, 젖은 코트를 털며 늦어서 미안해라고 하실까봐.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엔 아직 돌려주지 못한 할머니의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마치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는 것 같아 미정 씨는 가슴이 저릿해옴을 느꼈습니다.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게 브레이크 타임인 오후 3시, 미정 씨는 잠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시장통 소식통인 방앗간 순심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아유, 그 2그릇 할머니? 알지, 알다마다. 저기 윗동네, 산동네 꼭대기에 살아. 왜 그 재개발한다고 다들 떠나고 빈집 많은 그 동네 말이야. 방앗간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시장 뒤편 까마득하게 높은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아직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멈춘 동네. 미정 씨는 지갑을 품에 안고 빗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가파른 시멘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숨이 턱턱 차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이 길을 그 노구의 할머니는 매일매일 오르내리셨던 겁니다. 오직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아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단을 오를수록 풍경은 흑백 사진처럼 변해갔습니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대문들,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창문, 주인이 떠나고 잡초만 무성한 마당들.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것은 빗소리에 섞인 낡은 대문의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미정 씨는
방앗간 할머니가 일러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골목 가장 안쪽 파란색 대문이 반쯤 기울어진 집. 초인종도 없는 그 집 대문 앞에 낯익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베이지색 코슈즈 한 켤레. 시장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던 굽이 다 달아빠진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비를 맞지 않게 처마 밑 가장 안쪽에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할머니다워서 미정 씨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계세요, 어르신 계세요? 미정 씨는 조심스레 미닫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국수집 주인이에요. 어둑한 단칸방. 습기 찬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파스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한 구석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며칠을 앓으셨는지 얼굴은 헬쑥하게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미지근하게 식은 물 한 대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들어오는 소리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미정 씨를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라? 국수집 사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정 씨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세상에, 어르신, 몸이 이렇게 불덩이인데 혼자 계셨어요? 병원은요? 약은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그냥 몸살이야.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미정 씨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할머니에게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품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요. 가게에 두고 가셨어요. 걱정돼서 와봤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든 할머니는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것처럼 지갑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부끄러워 다 늙은 노인네가 주책맞게 소란이나 피우고 사장님 보기가 민망해서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날의 사건. 청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던 그날의 기억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성역과도 같은 공간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수치심, 그리고 비밀을 들켜버렸다는 두려움이 할머니를 알아눕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진작에 말리거나 자리를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사진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지갑 돌려드리려다가 안에 있는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아드님이시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내 새끼, 정우.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미정 씨가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닳도록 어루만졌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미친 노인네 같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왜 두 그릇을 시켜놓고 제사를 지내냐고. 돈이 썩어 남아도냐고 욕들도 많이 해.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사람이 늙으면 말이야. 배고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내 새끼 얼굴도 목소리도 그날의 약속도 내가 깜빡깜빡할 때마다 희미해져. 그래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정우가 정말로 배고프게 떠난 게 될까봐.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현재의 초라한 단칸방이 아닌 30년 전에 어느 날로 돌아가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날은 우리 정우 중학교 졸업식이었어.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아프고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증인이 될 것임을.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달싹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날 지갑에 돈만 있었어도, 아니,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우리 정우는 살았을 거야. 할머니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시선은 눅눅한 벽지를 지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1990년대 초겨울의 어느 시린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묻어납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어.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뼈마디 사이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추위였지. 수도관이란 수도관은 죄다 얼어터지고 시장통 좌판에 내놓은 배추며 무가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버리던 아주 모진 날이었어. 그날은 하나뿐인 아들, 정우의 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시장 귀퉁이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팔며 악착같이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교복 한 벌 제대로 맞춰 입히지 못해 1학년 때 산 교복을 3학년 졸업식까지 입혔더랬습니다. 키가 콩나물 자라듯 쑥쑥 큰 아들의 교복 소매는 손목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짧아져 있었고 바지 밑단은 발목 위로 깡총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못내 미안해서 밤새 낡은 교복을 다리고 또 다렸습니다. 반질반질해진 엉덩이 부분을 물로 적셔가며 다림질을 하고 해진 옷깃을 정성스레 기웠습니다. 졸업식장은 왁자지껄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마다 화려한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집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 촬영을 하고 어느 집은 큼지막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틈바구니에서 주눅이 들어 어깨를 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에 들린 것은 신문지로 둘둘만 풀이지어 몇 송이가 전부였습니다. 꽃집 앞을 서성이다가 포장된 꽃다발이 너무 비싸서 시든 꽃 몇 송이를 떨이로 사와 신문지로 싼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손을 흔들자 아들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촌스럽다고 비웃을지 모를 그 신문지 꽃다발을 받아들고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나 졸업했어. 이것 봐. 나 개근상도 탔다. 아들의 언뺨은 사과처럼 붉었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짧아진 교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붉은 손목이 시려 보여서 엄마는 얼른 아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거칠고 텄지만 그 온기만큼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고생 많았어.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패딩 점퍼 하나 못 입히고 운동화 뒤축이 다 다른 신발을 신겨 졸업식에 보낸 게 미안해서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운동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졸업식 날의 불문율처럼 가족들의 발길은 약속이나 한 듯 학교 앞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고소한 춘장 볶는 냄새와 달콤하고 시큼한 탕수육 소스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줄 서세요. 하는 주인의 외침소리, 짜장면 3개요. 탕수육 대자 하나요. 하는 주문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와 정우도 그 중국집 앞을 지났습니다. 가게 안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을 비비며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슬쩍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꿀꺽 하고 침 삼키는 소리가 엄마의 귀에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점퍼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00원짜리 3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며칠 동안 내린 눈 때문에 장사를 공친 탓에 수중에 가진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짜장면 2그릇을 시키면 차비가 모자랐고 탕수육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마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정우야, 저기 줄 선 거 봐라. 1시간은 기다려야겠다. 엄마는 다리도 아프고 기름 냄새 맡으니까 속도 좀 안 좋네. 우리 그냥 뜨끈한 국물 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엄마가 아는 맛있는 집 있는데. 아들은 중국집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이 일찍 든 아들은 엄마의 주머니 사정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날도 추운데 국물이 최고지. 나 며칠 전부터 엄마랑 국수 먹고 싶었어. 그 말이 엄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었을 텐데, 고기가 먹고 싶었을 텐데, 착한 내 새끼. 모자가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 깊숙이 박혀있는 허름한 국수 가게, 바로 지금의 미정네 손칼국수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뿌연 수증기가 안경을 덮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비릿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 4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2,500원, 2그릇이면 5,000원. 주머니 속의 돈은 4,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엄마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대신 양 좀 많이 아주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 아들이 먹을 거니까. 정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그 슬픈 거짓말이 튀어나온 것은, 아, 엄마는 아까 시장 오다가 떡을 좀 주워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속이 더부룩해서 국물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너 다 먹어. 국물까지 싹 다. 에이, 거짓말.
아까 아침도 조금 먹었잖아. 같이 먹자. 응? 아니야, 진짜야.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잠시 후 세숫대야만 한 그릇에 칼국수가 담겨 나왔습니다. 김가루와 깨소금이 뿌려진 투박하지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한창 먹을 나이인 16살 소년에게 그 국수 냄새는 참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면발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아들이 먹는 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엄마는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나오느라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후루룩 소리를 낼 때마다 엄마의 입안에는 침이 고였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참아냈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는 게 행복이라지만 그날 엄마의 행복은 비참함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면을 듬뿍 집어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딱 한 입만 먹어. 진짜 맛있어.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됐다니까. 엄마 진짜 배불러. 너 다 먹어야 키 크지. 국물 남기지 말고 다 마셔. 결국 아들은 그 많은 국수를 바닥까지 싹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들이 배를 두드렸습니다. 와, 잘 먹었다. 하지만 엄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창 때의 사내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은 그저 잠깐의 허기를 달래줄 간식 정도라는 것을요. 아들의 눈은 옆 테이블에서 만두를 먹는 사람들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읽은 엄마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양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오늘 졸업식인데 남들 다 먹는 고기도 못 사주고 짜장면도 못 사주고 양 안 차지? 더 먹어야 하는데. 아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배불러. 칼국수가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어. 최고야. 그 의젓한 말이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엄마는 약속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돈 많이 벌면 말이야. 나중에는 꼭 우리 두 그릇 시키자. 너 한 그릇, 나 한 그릇. 만두도 시키고 밥도 말아서 진짜 배 터지게 먹자. 남들 부럽지 않게 고기 반찬 쫙 깔아놓고 먹자. 알았지? 응, 엄마. 나중에 꼭 같이 먹자. 약속해. 아들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 다시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국수 국물처럼 뜨거웠습니다. 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남은 채소를 팔러 좌판으로 가야 했고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가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 들어갈게. 그래, 차 조심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어묵볶음 해줄게. 아들은 엄마가 쥐어준 1,000원짜리 한 장을 훈장처럼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 낡은 가방이 등에서 덜컹거리는 그 뒷모습이 엄마가 본 아들의 마지막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시장통을 찢어놓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육감이 보내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대. 트럭이 신호 위반을 했다나 봐. 학생이라던데? 교복 입은 학생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손에서 콩나물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달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느님 제발 내 새끼만은 아니길. 하지만 병원 응급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위에 놓인 것은 조금 전까지 엄마를 보고 웃던 정우의 운동화였습니다. 뒤축이 다 달아빠진 엄마가 사주지 못해 미안해했던 그 운동화. 의사 선생님의 입모양이 느린 화면처럼 움직였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엄마가 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우야 배고파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 배고파서 어떡해? 단칸방의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전에 엄마가 되어 그때의 고통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사장님,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우리 아들 죽는다는 생각보다 그깟 국수 한 그릇이 뭐라고 그걸 배 터지게 못 먹였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 졸업식 날 남들 다 먹는 짜장면 하나 못 사주고 고작 국수 한 그릇. 그것도 부족해서 입맛 다시던 그 모습이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어. 할머니의 후회는 거짓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뼈아픈 후회는 지독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못 시킨 게 천추의 한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빚을 내서라도 고기를 사 먹일걸. 만두도 시키고 공깃밥도 시켜서 배가 터지도록 먹여서 보낼걸. 그게 마지막 밥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허전한 배로 저승길 가게 하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품으로 남은 건 피 묻은 낡은 교복과 주머니 속에 고이 접혀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아들은 엄마가 준 그 돈을 쓰지 않고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1,000원짜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미친년 소리를 들어도 좋다고. 내 아들이 저승에서라도 배고프지 않게 내가 매일 밥상을 차리겠다고.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방 안에는 30년을 묵혀온 엄마의 눈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늘은 언제 비를 뿌렸냐는 듯 시리도록 파랗게 개었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눅눅했던 시장 골목의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미정네 칼국수집 유리창에도 오랜만에 맑고 투명한 햇살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행주로 4번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수십 번 오가는 무심한 걸레질이었겠지만 오늘 미정 씨의 손길은 다릅니다. 의자에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블 위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수저통의 물기까지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듯 중얼거립니다. 오실 거야. 오늘은 꼭 오실 거야. 벽시계가 11시 20분을 가리킵니다. 미정 씨는 주방 입구에 서서 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혹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안주인처럼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4번 테이블만큼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예약석 팻말을 올려둔 것도 아닌데 단골 손님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곳에 앉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장통에 소문이 퍼진 탓일까요? 아니면 며칠째 텅 빈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일까요? 11시 30분. 벽시계가 틱하고 분침을 옮기는 순간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할머니입니다. 며칠을 앓고 난 탓인지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옷매무새는 여전히 단정합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베이지색 코트, 목에 두른 고운 스카프.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오는 날엔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신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머뭇거립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지난번 청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나갔던 그날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또 수군대지는 않을까? 주인이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을까? 내가 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할머니의 눈동자가 겁먹은 아이처럼 흔들립니다. 그 망설임의 시간이 미정 씨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할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크고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나 들어가도 돼? 지난번에 내가 실수를 해서.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가 어머니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대요. 어서 오세요. 미정 씨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장 안쪽 4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난번 소동을 목격했던, 그래서 치매 노인이라며 가장 크게 혀를 찼던 건어물 가게 최 사장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네. 며칠 안 보이시길래 어디 편찮으신가 했소다. 건강하슈?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섞인 인사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야채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 날도 더운디 몸조리 잘해야지. 미정 씨가 시장통에 대고 이분 사연이 이렇다고 방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가 할머니를 찾아가고 지갑을 돌려주며 울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졌고, 무엇보다 미정 씨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구나.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멸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묵묵한 인정과 따뜻한 무관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긴장이 눈 녹듯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익숙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수저를 놓고 맞은편 빈자리에 수저를 놓고 휴지를 깔고 물을 따르고. 하지만 오늘은 손놀림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 보입니다. 주문하신 국수 나왔습니다. 미정 씨가 큰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쟁반 위가 평소보다 훨씬 묵직하고 풍성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넘칠 듯 담긴 칼국수 2그릇. 그리고 그 옆에 평소에는 없던 접시가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큼지막한 왕만두 한 접시. 그리고 갓 지은 하얀 공기밥 한 그릇.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미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당황해 하십니다. 이거 나 안 시켰는데? 돈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 할머니가 피를 토하듯 말했던 후회가 미정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두도 시키고 밥도 말아서 배 터지게 먹일걸. 그게 한이 된다던 그 말. 미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맞은편 빈 의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아니 그곳에 앉아있을 16살 정우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 많이 먹어요. 이건 엄마가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주는 입학 선물이야. 고등학교 입학 선물. 만두도 고기 꽉 찬 걸로 쪘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만 치러오던 외로운 제사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미쳤다고, 돈 아깝다고 손가락질만 하던 그 식탁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준 것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엄마의 슬픔을 온전하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고마워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만두 한 번 먹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국수 그릇을 향해 젓가락을 뻗어 면을 정성스레 풀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자 할머니는 후 입김을 불어 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두 하나를 집어 빈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반으로 갈라 속을 식혀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들었지? 주인 아줌마가 너 입학 선물이라고 주셨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두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아줌마 눈치 보지 말고 배 터지게 먹어. 모자르면 밥도 말아 먹어. 응?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가 어린 채로 행복하게 떨렸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고요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할머니 테이블에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시원한 걸로 드세요.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또래였을 30년 전 그 소년에 대한 묵념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수를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전처럼 쫓기듯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을 들이킬 때마다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맞은편의 국수 그릇에서도 만두 접시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가로 들어온 햇살이 그 하얀 김을 비추자 마치 누군가가 잘 먹겠습니다. 엄마도 많이 먹어. 하고 환하게 웃으며 입김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의자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지만 동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아들의 영혼으로,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의 온기로. 할머니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그릇은 깨끗이 비워졌고 맞은편의 국수와 만두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충만함의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는데 미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지폐를 미정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님이 놀랄 만큼 강했습니다. 아니야. 받아야지. 내가 약속했잖아. 엄마 돈으로 사주겠다고. 그래야 우리 아들이 맘 편하게 먹지. 공짜 밥은 채해. 할머니는 미정 씨의 손을 꼭 한 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대. 사장님 덕분에 오늘 내 평생 소원을 풀고 가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딸랑. 청명한 풍경 소리가 시장 골목에 맑게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 그 뒷모습이 오늘은 어쩐지 든든해 보입니다. 마치 훌쩍 큰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걷는 사람처럼 어깨가 활짝 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이상하다고 말하고 불편하다며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이상함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부시장 골목 끝자락 11시 30분의 칼국수집. 그곳엔 오늘도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의자를 빈자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르고 가장 따뜻한 사랑이 앉아 있는 자리니까요. 미정 씨는 4번 테이블에 빈 그릇을 치우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따라 식은 국수 그릇이 참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말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고 간 것처럼 말이죠. 잘 가요, 정우 학생. 또 와요. 미정 씨의 작은 인사가 햇살 속에 부서집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고 갔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빈 의자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면 쉽게 판단부터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서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었다면 그 행동은 전혀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한 이유를 안고 묵묵히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